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가족이 된 적은 없었다는 고백. 다문화 가정 속 서로 다른 사랑의 방식이 만들어낸 상처와 깨달음.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살이 되던 해에 평택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정문 앞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실을 예약하고 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같은 푸드코트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에서 자랐고 대학도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서울로 떠났지만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합격했고 그렇게 삶은 예상 가능한 궤도 위를 조용히 굴러갔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푸드코트 창가 자리에 앉아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10월의 햇살이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머리, 선한 눈매,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억양의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산 미군부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기지 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고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돌아온 그는 제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혼자 먹는 거 외로워요. 저도. 그의 서툰 한국말보다 진심이 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를지도 모른다. 그것은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간절함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저는 푸드코트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한다고 믿으며. 하지만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는 아무도 끝을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맛일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만나보자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첫 만남은 평택역 근처 한식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은 단정한 검은색 재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20년을 사셨다는 분이었습니다. 한국말은 유창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직장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통역을 해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디저트가 나올 때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표였습니다. 결혼 비용 예상 내역이었습니다. 예식장, 스드메, 신혼집 보증금, 가구까지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3천만 원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쪽도 3천만 원 내면 되죠. 미국은 원래 이렇게 반반하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며 하루도 쉬지 않고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군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한국 문화도 알잖아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손에 쥔 물컵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겠니?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돈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옆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식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 가야 한다고, 시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은 미국식으로 반반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쪽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엔 계산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으로 제 사랑의 크기를 재려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제 진심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통장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이 돈으로 시작해도 괜찮은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계산서 위에 서명한 순간 제 사랑도 함께 계약서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첫 집은 평택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저는 이사 온 첫날 부엌에 서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끓어오르는 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작은 보금자리였지만 제 손으로 꾸려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들이는 언제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다음 주잖아. 그날 같이 하면 되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일과 집들이를 같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미 제가 배운 규칙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 샐러드, 과일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의 걱정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시누이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꾸몄네. 저는 안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집으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괜찮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좀 짜다. 그 한마디에 제 숨이 다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우뚱하셨습니다. 이건 또 싱겁네. 간 맞추는 게 어려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불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셨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시고 서랍을 열어보시고 냉장고 안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살림은 디테일이야. 천천히 배우면 돼. 시어머니의 말씀은 친절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투, 표정, 심지어 국의 간까지. 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달았지만 쓴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일상은 이제 시험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과연 그 시험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늘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집을 먼저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는 매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무를 계산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에는 당연히 시댁에 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작년에도 시댁에 갔으니 올해는 친정에 가고 싶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절은 원래 시댁에 가는 거야. 한국 문화 모르는 거 아니지?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님, 제 어머니도. 내 어머니? 내 어머니는 내가 다른 날 가면 되잖아. 명절은 시댁이 우선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우리 집에 와야 해. 그건 우리 명절이니까. 한국 명절은 시댁, 미국 명절도 시댁. 저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날 저녁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제 어머니도 외로우시다고.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변명만 있었습니다. 용기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추석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잠시 쉬는 시간,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효도하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댁엔 자주 와야지.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야. 효도.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는 명절도 함께 보내지 못하면서 시어머니께는 효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만 지나갔습니다. 그는 운전하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가 끓여놓은 된장국이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이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천천히 데워지는 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에도 와. 김장 담가야 하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니? 대답 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시어머니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만 골라.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된장국이 끓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작은 기포들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어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서도 저는 늘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며느리로서는 부족했고, 딸로서는 불효했고, 아내로서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된장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입맛에 맞는 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집에서는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명절은 교대로 간다. 비용은 수입 비율대로 나눈다. 감정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쓴다. 간단한 규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몇 줄을 쓰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읽었습니다. 오래.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날 밤 그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된장국을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 편에 섰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한국 며느리가 아니라고, 차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생했다고,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된장국을 끓입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국자를 듭니다. 간을 봅니다. 조금 짜면 물을 붓습니다. 싱거우면 된장을 더합니다. 이제는 제 혀가 판단합니다. 창밖으로 11월의 햇살이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부엌은 따뜻합니다.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가 좋습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짜도 괜찮고 싱거워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맛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묻게 됩니다. 저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친정어머니는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남편은 피곤해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걸까요? 사랑한다면 참아야 하는 걸까요? 가족이라면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라는 자리는 원래 이런 걸까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는 것,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국을 뜹니다. 따뜻합니다. 제가 선택한 온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참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이기적인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붑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듯 저도 바뀌고 있습니다. 천천히, 불완전하게.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이 통화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받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과 존중 사이에서, 효도와 자존감 사이에서, 가족과 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제 모습이 옳은 걸까요? 며느리로서 부족한 걸까요? 딸로서 불효한 걸까요? 아내로서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걸까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압니다. 제 된장국의 온도를요. 제 목소리의 크기를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설거지대 위로 빛이 흩어집니다. 물방울이 반짝입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귀에 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